제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드렸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식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를 알아야 하는데 그 경제라는 이것이 국제 정치와 연결이 안 된 경제는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대표적으로 예전에 걸프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유일하게 경제와 연결이 안 된 전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 간의 전쟁이었던 유교도 그렇고요. 또 베트남만 보더라도 이건 이데올로기적인 전쟁이지 경제에 관한 전쟁은 아닙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시장을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가에 대해서 요새 펀더멘탈 분석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PBR이 1이다 뭐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통 뭐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 그 다음에 화해 문제, 이런 얘기들만 온통 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여러분께 누차 말씀드렸던 내가 주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국제 정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전공이 국제 정치가 전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진짜 중요한 공부는 사회에 나와서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라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내가 주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국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누차했던 대로 최소한 하루에 미니멈 1시간 아니면 2시간 그 이상 매일매일 국제 정치를 공부한다는 말씀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덕분에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급락하는 가운데서 정말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께 이 장은 엔드레스 워,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이미 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 아마 이 방송 쭉 보셨던 분들은 그럴 겁니다. 처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가 딱 터지자마자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둘 다 손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께 제가 여러분 이 장은 쉽게 안 끝나요. 이건 엔드레스 워입니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왜냐? 저는 그것을 경제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라 국제 정치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과거 역사적으로 미국은 자기의 1인자 자리를 넘보는 나라들을 절대 가만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국의 40%의 법칙이다라고 이해합니다. 자기의 GDP의 40%가 넘어서는 혹은 근접하면 어느 나라든 한결같이 무릎을 꿇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소련이었고요. 그 다음에 1985년도에 프라자 회담을 통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왜 미국은 중국을 무릎을 꿇리지 못했을까요? 사실 계산대로라면은 중국이 미국의 GDP의 40%를 넘어선 것은 이미 롱롱탐 어고 전, 대략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미 2010년도에 들어서 이미 중국의 GDP는 미국의 GDP의 40%에 육박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럼 딴 때 같으면 2010년도에 이미 미국은 중국을 손을 봤어도 진작 손을 봤어야 합니다. 근데 왜 못 봤을까요? 아마 2010년 그러면 여러분 떠오를 게 있을 겁니다.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터졌죠. 그 리먼 사태가 터진 이후에 미국은 지금처럼 다시 원상 복구가 됐는데 대략 한 1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바둑 용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생연 후에 살타. 저는 바둑을 사실은 개인 사살 받으면서 한 5년 정도를 바둑을 저는 배운 적이 있는데 항상 좀 공격성이 강하다 보면 내 집은 허술한데 자꾸만 남의 집을 침범합니다. 그럼 항상 제 바둑 가르치시는 분께서 일단 내가 튼튼하게 한다면 이게 튼튼해야지 그래야 남을 공격한다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바로 아생연후, 아생 내가 산 이후에 연후에 살타 남을 공격한다라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중국이 40%를 넘어섰을 때 과거 일본을 밟았던 것처럼 과거 구소련을 밟았던 것처럼 중국을 밟아줬는데 그 타이밍을 역시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 와서 중국을 밟으려고 하니 이게 커져도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미국이 아주 큰 성인이고 40%면 성인 키에 50%도 안 되고 40% 되면은 이거는 아이니까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 어디에 와 있냐면 청년기에 와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한참, 쉽게 얘기하면 한참 고등학생에 와 있습니다. 이게 성인이 됐다고 해서 고등학생 과연 힘으로 제압하기가 쉬울까요? 바로 중국이 거기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가장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근데 수장님 이렇게 질질 끓게 되면은 중국은 결국은 그동안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그 부분들을 갖다가 모두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타협을 해주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바로 그것은 딱 한 가지로 조셔서 그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은 어차피 강하게 찍어 눌렀었고요. 왜냐하면 무역 전체적인 규모를 봤을 때 이게 시간이 길면 길수록 미국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하게 나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갑자기 중국이 강하게 맞서냐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그 첫 번째 그 단추가 뭐냐, 이것은 지금의 전쟁이 아니라 현재 전쟁이 아니라 미래 전쟁의 서막이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역시 그것도 제가 국제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를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이 정도 크게 나니까 지금 무역 적자를 해소시켜 달라. 이거를 다르게 제가 예를 들게요. 직원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는데 나는 이 정도 급여 갖고서는 내가 한 달 동안 나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연봉을 쉽게 해서 연 3천에서 연 4천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사장이 그래, 이 직원은 참으로 회사에서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필요하구나. 그러면 3천에서 4천으로 연봉을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은 나갈까요? 아니면 계속 근무할까요? 당연히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일단 겉표면적으로는 무역 전쟁의 첫 서막은 무역 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전쟁의 첫 단추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이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 알았다. 우리가 니들 무역 적자 나는 거 그거 재료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니들 미국에서부터 대두도 많이 들어오고 보잉에서부터 비행기도 들어오고 맨 끝에 뭐까지 있냐면 반도체도 니들 거 왕창 사줄게. 그래서 니들 무역 적자 제로를 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그리고 사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콧방귀도 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무역 전쟁에 대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그 날 자체도 어떤 얘기가 들렸었습니까? 바로 화이, 런정페이의 딸 멍한조우를 캐나다 공항에서 체포했다는 소식이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걸 해결할, 그냥 이거가 현재에 대한 전쟁이었다면 뭐하러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 아마 화해의 문제일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화해 문제가 제일 선두에 나서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본질을, 이 국제정치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이 이상의 끝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5월달에 장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저희가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신용 쓰지 마라. 캐시는 50% 이상 갖고 있어라. 여기다가 인버스를 반드시 포함시켜라. 그게 바로 롱숏 잘기다 그랬습니다. 저희도 항상 제가 비유하지만 소나게 내리면 당연히 그 비에 양쪽 어깨가 젖고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몸 전체는 젖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미래 전쟁에 대한 서막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하나씩 매듭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대강으로 중국에 맞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의 무역 적자 폭을 해소시켜 달라 그러면 중국도 당연히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의 무역 적자 폭이 아니라 바로 미래에 대한 무역 전쟁에 대해서까지도 타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은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서는 우리나 유럽이나 미국과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국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중국 그러면 우리보다도 기술이 낮은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그렇고 TV가 그렇고 기타 가전제품들이 그렇고 또 아기들이 먹는 분유가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뭐 화장품도 그렇고요. 하지만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앞서가는 분야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중국은 미국도 가보지 못했던 달표면 뒤를 갔다가 가본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근접할 수 없는 스텔스, 바로 이 전투기까지도 만드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다음에 이 화이, 도대체 이 화이는 어떤 회사인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중국은 이 화이가 결국은 어떤 회사로 쓰고 있느냐,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회사를 바라보고 있느냐는 건데요. 이 화이를 창업했던 런정페이, 이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인민군의 통신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바라봤을 때 중국 공산당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대주주가 런정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분 2%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지분 누가 갖고 있느냐? 다 종업원이 갖고 있습니다. 무려 98%가 종업원들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결국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라는 것이 바로 미국의 시각입니다. 근데 이 파이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미국은 2차 산업과 3차 산업에는 뒤처져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계속 후진국으로 생각하는 것은 2차 산업과 3차 산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차, 3차 산업을 건너뛰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곧바로 4차 산업으로 직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종목을 풀어드릴 때도 4차 산업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5G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알리바바의 이 회장이 한 얘기가 있었죠.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앞으로 21세기에 석유는 정말 그 석유가 아니라 바로 빅데이터가 석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빅데이터를 모으고 그 빅데이터를 그냥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갖다가 클라우드 컴퓨터에 넣어서 이걸 빨리 찾아서 쓰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5G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군사 강국을 갖고 있는 이유, 맨날 우리가 뭐 도청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군사 강국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정보 전쟁입니다. 정보 전쟁의 가장 핵심이 또 뭘까요? 바로 5G입니다. 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우리가 소위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차, 이 모든 것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5G입니다. 이 5G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사실은 화웨이가 아니었었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에릭슨이나 노키아, 보통 이런 쪽, 이 북유럽 쪽, 이런 쪽이 보통 이쪽 IT 쪽 부분의 최고의 강국이고 통신 장비의 최고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대의 자리를 누가 차지했느냐? 바로 화웨이가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4차 산업을 선두주자로 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5년도에 스마트 제조, 그리고 2050년에 바로 중국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선두, 돌격 앞으로의 행동 대장이 누구냐? 바로 화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화웨이를 쳐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이 왜 강대강의 전략으로 나서고 있느냐? 중국은 지금의 무역 적자 폭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4차 산업을 선점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경제가 강하면 뭐가 뒤따르는지 아시죠? 당연히 경제가 강하게 되면 군사력이 강하게 됩니다. 지금 모든 면에서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군사 강국의 1위입니다. 2등부터 10등까지 다 더해도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미래의 경제, 미래 산업에 달렸는데 바로 그것이 4차 산업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기술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하나가 더 악재가 터졌죠. 앞으로 자국의 통화를, 미국의 달러 대비 자국의 통화를 일부러 낮춰서 결국은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해서 나오는 나라에 대해서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상계 관세를 매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4차 산업의 기술 전쟁이고 이것이 이제는 통화 전쟁, 환율 전쟁까지도 확전되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 정치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에서 연설한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용을 대신한 건데 그것을 보고서 많은 국제정착자들이 이것은 제2의 콜드 워, 냉전이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듯이 이미 작년에 저 전쟁이 터졌을 때 만약에 설령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것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최소한 트럼프가 내년에 대선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고 정 안 되면 맨 마지막에는 남중 국해 문제까지도 터질 것이라는 큰 맥점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항상 그게 바탕으로 쓰니까 얘가 이번 달에 아시다시피 발해방이 밑으로 딱 내리쳤죠. 딱 보는 순간 이것은 무조건 됐고서 도망가야 되는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면서 과연 몇 분이나 환율을 분석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분석하고 가까다 저도 TV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본인이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볼 때 정말 제가 살 때 그냥 웃음이 나옵니다. 그건 그 누구도 아무리 유능한 국제정착자들도 모르는 거고요. 그건 오로지 트럼프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시장을 봐가면서 대응이라는 걸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딱 밑으로 때리는 걸 보고 이거 상당히 힘들겠구나. 일단 얼른 리스크가 관리됐구나. 그게 바로 저희 수강생하고 살아남는 그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발의 방향이 아래로 갔을 때는 항상 나는 일단 리스크를 관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중국이 G2인데 이 얘기는 5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인하라는 그 모든 것들은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중국은 항상 미국보다 뒤쳐 있어라는 것을 하는데 과연 중국이 이걸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었지만 시진핑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위 시황제의 자리에 놓여져 있지만은 만약에 여기서 너무나 약하게 나간다 그러면은 중국 내에서의 입지도 굉장히 흔들리다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국이 강하게 나가는 두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미국과 중국이 붙었을 때 중국이 너무나 크게 산업이 타격을 받고 또 너무나 크게 경제가 성장이 안 되고 그러면 어쩌면 중국은 쉽게 사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1분기 GDP 성장률 딱 까보니까 어땠습니까? 거의 서프라이즈 수준이었죠. 이것 봐라.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붙었을 때도 괜찮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1분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즉 중국과 미국과의 그 무역 전쟁이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붙어볼 만한 자신감이 바로 심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그 이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서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49가 51보다 더 큰 이유를 아십니까? 도대체 49가 왜 51보다 더 클까? 아마 여러분들 제 나이 또래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한창 그때 이름 있던 제약회사 아시죠? 유 제약회사. 항상 49보다 50이 더 크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49%를 사회에다 환원하는 제도가 바로 유 회사의 하나의 모토였던 것이죠. 그래서 49가 50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 첫 마디. 자, 잘 보십시오. 500이 2000보다 더 큰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기술 이전에 대한 문제, 특히 산업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아주 미국은 강하게 이거를 문서상에다가 남기길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국을 조금만 공부하셨던 분들은 정말 중국이 미국을 속이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중국은 문서상에다가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명기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그게 중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게 원래 중국이 법제화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법률을 완전히 바꾸려면 이건 시진핑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인대로 가야 됩니다.
전인대 가해서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는데 우리 이걸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거 완전히 굴욕적인 거죠. 2050년에 중국몽을 만들겠다고 하고 분발 위를 외치는 시진핑 입장을 볼 때는 이거는 정말 굴욕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지금 미국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나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케이 알겠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너희한테 들어주는데 우리도 뭔가가 인민들한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가 들어줬지만 우리도 하나 얻은 게 있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중국이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번에 관세 매길 때 규모를 아시죠? 처음에 작년 7월 달에 340억 불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160억 불 이게 500억 불입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매기겠다고 하는 것이 2천억 불이고요. 그죠? 요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 우리가 그러면 그걸 법제화를 해줄 테니까 그러면 니들 요 앞에 2천억 불 매기겠다는 거 이거 우리를 좀 없애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이 요구한 것은 뒤에 2천억 불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 앞에 500억 불입니다. 왜 500억 불일까요? 이 500불은 바로 중국의 스마트 제조 아까 했던 대로 미래의 4차 산업의 핵심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묶어놓은 그 관세가 요번에 새로이 6월 1일부터 발효되는 10%에서 20% 가는 2천억 불에 물려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500불에 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을 봤을 때는 이 2천억보다 이번에 매겨지는 관세 2천억보다는 이 앞에 붙어있는 500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전부 다 해소시켜줘. 근데 미국이 들어줄 리가 있습니까? 왜요? 지금의 전쟁은 미래에 대한 전쟁인데 미래에 대해서 족쇄쳐놨는데 이걸 풀어달라? 절대 미국은 풀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엔드레스 워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번에 시진핑이 히토류 산업단지를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그거야 뭐 미국하고 싸우기 위해서요. 그건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요. 왜 거기 갔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미국이 340억 매겼을 때 중국도 340억, 160억 할 때 160억, 그럼 500억씩 각자 매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이 2천억 불을 매겼습니다. 왜? 규모가 크니까. 근데 중국이 얼마밖에 못 매겼습니까? 600억 불밖에 못 매겼죠.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에다가 수출하는 것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200억 불 내지 1,30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500억을 매기고 2천억 불을 매겼지만 다음에 이것이 지나도 얼마가 있습니까? 3,250억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전체 합해야 1,200, 1,300억밖에 안 되니까 앞에 500억을 똑같이 매기고 요번에 매길 수 있는 게 없으니까 600억밖에 못 매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서는 다음 카드, 여기에 맞서는 다음 카드는 미국은 3천억도 때릴 수 있고 또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이 무역 이걸 갖다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뭘 꺼내야 되는 겁니까? 히토류 금속을 꺼내는 겁니다. 왜? 히토류 금속을 제재하면서 지난 2010년도에 산깎고 열도 문제 아시죠? 일본이 중국의 선장을 갖다가 억렸을 때 며칠 만에 단박에 풀어준 것이 바로 히토류 금속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히토류 금속 카드를 들고 나왔던 겁니다.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뭐냐면 요새 중국에서 계속해서 한국 전쟁을 계속해서 틀어준다고 그러죠. 미국에 대해서 전의를 불살르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대장정. 여기에 출발점이었던 곳에 가서 장시성에 가서 헌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장정이 어떤 출발점인지 아십니까? 중국이 원래는 공산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죠. 한참 공산당의 마오쩌둥과 그다음에 이 국민당의 누굽니까? 장개석하고 굉장히 싸움이 치열했었죠. 압도적으로 국민당이 공산당을 궁지에 몰아서 거의 다 전멸시킬 정도로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조그마한 불씨만 살아있던 이 공산당이 마지막으로 불씨를 세면서 했던 것이 바로 대장정의 출발지였던 바로 거기입니다. 바로 거기서 시진핑 아버지가 도움을 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가 선화까지 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중국이 지금에 대한 미국의 요청이 지금 적자를 해소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너희는 영원한 2인자 있어라 라는 것에서 중국도 이제는 맞서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전히 엔드레스 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메이저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악재가 하나씩 더 남아있죠. 지금 미국은 앞으로 3천억 불에서 관세를 갖다가 더 매기는 카드가 하나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6월 말에
G20 회의를 하기 전에 만나기 전까지 어떤 것이 어떻게 시끄러워 날지 모른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우리보다는 매주대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작년 5월달과 똑같은 데자뷰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왜 그런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화면을 제가 일부러 길게 풀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맨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주가는 항상 어떻게 움직이냐면 지그재그로 움직이는데 이게 상승 기조일 때는 상승이 길고 하락이 짧고 상승이 깁니다. 즉 상승이 롱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하락장일 때는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락이 길게 롱으로 빠지고 반등은 짧게 주고 하락은 길게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 어딘가가 변곡이 있겠죠. 상승장에서 하락장의 변곡이 있죠. 그게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이 위에 있는 고점이 낮아집니다. 처음으로 이 장이 2017년도에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위로 올라가다가 2018년도에 주가가 빠질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작년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여기보다 여기가 낮아지면서 이 하락이 롱으로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작년 5월 달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얘는 일단 음봉이면 얘야 요번 달은 쉰단답니다. 작년 10월 달도 그렇고 얘야 요번 달은 쉰단다. 근데 특히 어디가 조심스러우냐면 항상 여기보다 낮아질 때는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몇 번 설명드렸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여기도 작년 10월 달에 왜 폭락 줬습니까? 많은 사람이 왜 깡통당했습니까? 낮아지는 음봉. 그냥 얘가 종합이 음봉이면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낮아지는 음봉. 이걸 뭐냐냐? 로우 캔들입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미분적분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낮을 땐 절대적인 조심이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이게 올해 1월 달부터는 얘가 저점이 쌍바닥을 찍으면서 올라가는 듯이 이렇게 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얘가 조정을 받아도 3월 달, 4월 달에 적당하게 조정을 받았고 다행히 올라갈 이 4월 달에 2월 달, 2, 3월 달에 조정받고 4월 달에도 주가 올라가는 듯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의심해야 됩니다. 아, 얘가 제대로 뻗지 못했구나. 그럼 혹시 얘가 요번 달에 음봉을 때릴 때 특히 낮아진 음봉을 때릴 때는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은 장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죠. 특히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TV에 나와서 하시는 유명하신 운용사 대표님은 누구나가 다 장투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근데 과연 아침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장투의 개념은 최소한 5년, 10년, 20년의 개념인데 현금을 가지고 지금 주식 사서 5년, 10년 이상 넣으면서 장투의 개념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종합을 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려갈 때마다 사서 모으는 일명 바텀업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인 투자가서 살아남으려면 종합이 시장이 이렇게 죽어버릴 때는 우리는 리스크를 가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로우 캔들이 오면 조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은 계속해서 밑으로 나갈 거였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얘는 요 밑에 저점대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은 계속 내려가진 않습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하락이 롱으로 끝내버리면 얘가 다시 다음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여기는 또 한 번의 저로의 매도 찬스로 삼는 것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라는 쪽입니다. 그러다가 얘가 다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장이 다시 움직인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하이 캔디에 나올 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시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상반기는 얘가 뜨더라도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자율적인 반등의 범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여기 아직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요. 데이터를 찾아서 가서 보시면 한국 증시 비상구는 없는가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분명히 제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나왔을 때 하반기에 저는 이 시장을 기대해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